자, 이제 도시 공간 구조 이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 보겠습니다. 그럼 도시 공간 구조 이론이 뭔가? 도시 공간 구조 이론은요, 도시의 형태 그리고 기능, 도시의 내부 형성 과정을 다루는 이론인데요. 도시 공간 구조 이론이라고도 부르고 도시 내부 구조 이론이라고 부르기도 해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다뤄야 될 것들이 어떤 것들이 있냐면 동심원 이론, 선형 이론, 다핵심 이론 이렇게 있어요. 그럼 저 순서로 하는 거 보니까 뭐가 제일 먼저 나온 것 같아요? 동심원 이론이 가장 먼저 나왔고 가장 오래된 도시 공간 구조 이론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나오는 게 선형 이론이고 그 다음이 다핵심 이론입니다. 근데 좀 이따 보겠지만 동심원 이론은 버제스의 이론입니다. 버제스라는 학자, 그리고 선형 이론은 호이트라는 학자, 그리고 다핵심 이론은 해리스, 그리고 울만, 이런 학자들의 이야기인데요. 여러분이 이제 또 하나 캐치하는 방법 가운데 하나가 내용을 봤을 때 좀 더 현실적이고 좀 더 완성도가 높은 이론이 선배 이론일까요? 후배 이론일까요? 당연히 후배 이론입니다. 왜? 선배 이론을 발전시킨 게 후배 이론이거든요. 그럼 선배 이론을 토대로 해서 그것의 문제점들을 보완하고 발전시켰으니까 좀 더 현실적이고 좀 더 완성도에 있는 이론이겠죠. 그 다음 또 하나, 그럼 선배 이론이 왜 중요하다? 걔가 있었으니까 얘가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최초, 그리고 그러한 이야기를 최초로 했고 토대를 마련했다, 이런 의의가 있는 거고, 후배 이론은 그것들의 문제점들을 보완했다, 그래서 보다 더 현실적 이론으로 발전시켰다, 그런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딱 보고 딱 있을 때 누가 이론이 두 사람인데 헷갈린다, 근데 누가 좀 더 현실적이냐, 두 개 비교할 때 후배 이론이 더 현실적이고 완성도가 높다. 그렇게 여러분이 감을 잡는 것 되게 중요합니다. 우리 머릿속에 다 외우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다 외울 수 없어요. 처음부터 외울 수 없어요. 할 수 있는 만큼 하는 거예요. 그래도 답 찾는데 아무 지장 없어요. 자, 이제 버제스의 동심원 이론 이야기하겠습니다. 버제스는요, 미국 시카고 대학의 교수였던 사람입니다. 어디 살았게요? 시카고시에 살았습니다. 어느 도시를 연구했게요? 시카고시를 연구했습니다. 시카고시 한 개만 연구했습니다. 한 개만. 그러면 어느 하나만 연구했다 할 때 그것을 비판하는 사람들의 관점에서는 일반성 결여, 그게 시카고시만 성립하면 어떡할래? 딴 데는 성립하기가 어렵잖아, 이런 비판을 받습니다. 그 다음 누구의 영향을 받는다? 튀넨의 영향을 받습니다. 일단 버제스는요, 도시는 중심지에서 동심원상으로 확대되어 5개 지구로 분화되면서 성장한다는 이론인데요, 동심원 이론은 그림을 설명할 때 동그라미게요, 세모게요, 네모게요? 동그라미를 갖고 설명합니다. 이렇게. 그래 동심원입니다. 이거 딱 보니까 누가 이전의 선배인 학자 누가 연상됩니까? 튀넨입니다. 튀넨의 이론으로부터 따온 겁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튀넨으로부터 영향을 받았다는 얘기죠. 튀넨을 계승했다는 얘기죠. 그렇다면 당연히 버제스와 튀넨의 학문적 교류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당연히 영향을 받았으니까 꼭 지금처럼 인터넷이나 학원 전화나 이런 건 없더라도 서신교류와 같은 이런 학문적 교류가 있었을까, 없었을까? 없었습니다. 없었어. 왜 없었을 것 같아? 네, 시대가 달라. 튀넨이 버제스보다 103년 선배야. 시대가 달라. 그런데 이 이야기를 왜 하는데? 여러분 공인중개사 시험에서 튀넨이 버제스의 이론을 따왔다라고 나와 있거든. 103년 후배 이론을 말도 안 되는 얘기죠. 그러니까 기본적인 것만 알아도 다 답을 골라요. 그런 이야기를 다 깔고 간다고. 배경들을 깔고 하나씩. 그러면 여러분 버제스는 어느 도시를 연구했다고? 시카고시를 연구했어요. 그런데 여기가 바로 중심 업무지구랍니다. 그럼 이제 도심이에요, 저기가. 그리고 여기가 뭐냐면 2번이 천이지대인데 다른 말로 전이지대, 점이지대라고도 부르는데 변화 가도 지역이에요. 안쪽 둘로 나눠집니다. 이렇게 둘로 나눠져요. 그리고 안쪽은 경공업지구, 바깥쪽은 슬럼으로 형성됩니다. 그리고 3번이 소득이 낮은 사람들이 삽니다. 4번이 중산층 주택제대로 나름 소득이 높은 계층, 5번이 통근자 제대로 이것도 소득이 높은 계층,
물론 연기만큼은 아니어도. 그럼 얘네 셋이 다 주거지역인데 이게 소득이 낮은 계층, 이게 소득이 높은 계층. 질문합시다. 소득이 높은 계층과 낮은 계층 중에 누가 더 중심 업무 지구 쪽에, 도심 쪽에 가까이 위치하나요? 저소득층, 소득이 낮은 계층, 저소득층. 왜 그럴까요? 저소득층들의 직장이 어디에 있느냐? 1번 아니면 저 2번의 경공업지구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소득이 낮은 계층인데 1번에 저 삐까 빌딩한 정말 삐까번쩍한 빌딩에서 근무한단 말이냐? 진짜예요. 거기서 근무합니다. 청소근로자. 아니면 경공업 중에 노동자. 그런 사람들이 직장을 구하기 쉬운 곳에 위치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동심원 이론의 첫 번째 중요한 키워드는 고소득층이에요, 저소득층이에요? 저소득층. 저소득층이 고소득층보다 중심업무지구 쪽에 가까이 위치한다는 게 중요해요. 키워드에서 저소득층. 그 다음 또 하나, 왜 이 순서로 외워야 하느냐? 천이지대는 어디하고 어디 사이에 위치하게 하고 물어봐요. 중심업무지구와 저소득층 주거지대, 근로자 주택지대 사이에 위치해요. 그래서 여러분은 이 순서를 기억하시는 게 좋아요. 중천근 중통 이렇게. 그 다음에 또 하나 여러분, 방금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핵심 키워드는 고소득층의 초점이라고 그랬어요, 저소득층의 초점이라고 그랬어요? 저소득층. 동그라미네요. 동그라미가 의미하는 바는 이렇습니다. 이쪽으로의 수송비와 이쪽으로의 수송비가 모두 같다고 전제하는 거예요. 튠넨도 당시에 우마차고 각 방향으로 수송비가 모두 같다고 전제했거든요. 그걸 그대로 계승했네. 근데 우리 현실로 가볼까요? 각 방향으로 진짜 수송비가 모두 똑같을까요? 도로가 있는 쪽은 수송비가 적게 들고, 그렇죠? 교통이 발달하면 수송비가 적게 들 거 아닙니까? 도로가 없는 쪽은 수송비가 그만큼 많이 들겠죠. 그럼 각 방향으로 수송비가 모두 똑같지 않기 때문에 저게 동심원 형태로 나타나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는 비판도 받습니다. 그럼 이제 후배들은 당연히 그걸 염두에 둘까 안 둘까? 두겠죠. 첫 번째 염두, 시카고시만 연구하지 않겠지. 두 번째 염두, 동그라미도 나오지 않겠죠. 그 다음 갑니다. 버제스는요, 인간 생태학 이론을 도시에 접목했습니다. 인간 생태학 이론이 뭔지 몰라도 상관없어요. 인간 생태학 이론을 도시에 접목해서 도시 생태학적 접근을 했습니다. 근데 도시 생태학적 접근도 몰라도 괜찮아요. 거기서 중요하게 등장하는 핵심 키워드들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런 단어들입니다. 침입, 경쟁, 천의, 이런 단어들입니다. 그러면 제가 이제 앞으로 이 이야기를 설명드릴 건데, 예를 들어 봅시다. 여러분 부자 동네에 가난한 사람들이 들어옵니다. 저소득층들이. 거기에 부자 동네거든요. 주택이 낡아졌네. 집주인이 떠나갑니다. 그럼 소득이 낮은 계층의 사람이 들어옵니다. 아직은 부자와 함께 그 부자들이 살고 있는 곳에 들어오기 시작했죠. 이걸 인간 생태학 이론을 접목한 도시 생태학적 접근에서는 이질적 개체의 들어옴이기 때문에 침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배울 겁니다. 이질적 개체가 들어오는 게 뭐라고요? 침입. 그 내에서 뭐가 나타난다? 경쟁이 나타납니다. 그러다 점점 많이 들어옵니다. 그리고 부자들 떠나갑니다. 그러면 원래 잘 사는 동네였거든요. 그런데 대부분 다 가난한 사람들이 들어 살죠. 그럼 저소득층 주거지역으로 계승이 되겠죠. 계승이 승계거든요. 그게 천이입니다. 그래서 계승되어진다. 그게 천이. 그래서 여러분 이런 단어입니다. 침입, 경쟁, 천이, 이런 과정으로 내용을 설명합니다. 또 하나 핵심 키워드가 고소득층이래요, 저소득층이래요? 저소득층. 그래서 주택지불 능력이 낮은 저소득층은 고용 기회가 많은 도심 지역의 주거 입지를 선택하는 경향이 있다. 도시 어느 도시랬죠? 시카고시. 한 개만 연구했습니다. 각 방향으로 수송비는 같다요, 다르다요? 다르다. 아니 같다. 그 다음에 또 하나 핵심 키워드는 고소득층이요, 저소득층이요? 저소득층. 그 다음에 인간 생태학 이론을 도시 이론에 접목하면서 무슨 접근이요? 도시 생태학적 접근. 거기서 키워드가 뭐라고요? 침입, 경쟁, 천의. 에듀윌 유료 회원만의 특별한 서비스.
친구 소개하고 현금 받는 혜택. 오직 에듀윌 유료 회원에게만. 에듀윌. 그런데 방금과 같은 이런 나름대로 갖고 있는 한계점, 단핵이론, 핵이 하나밖에 없어요. 도심밖에 없어요. 단핵이론은 호이트의 선형이론도 단핵이론이긴 해요. 그런데 동심원 이론이 갖고 있는 문제점들을 보완한 거예요. 그러면 호이트의 선형이론은 한 개 도시를 연구하지 않았겠지. 미국의 142개 도시를 연구했습니다. 그리고 각 방향으로 교통의 발달을 따라서 동심원형이 변형될 수 있다고 봤어요. 어떤 식으로 변형이 되느냐? 그림이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동심원형이 도로를 따라서 교통을 따라서 교통망을 따라서 변형된 모습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가장 중요한 키워드가 교통망을 따라서. 어떤 식으로 변형했냐면 원을 변형한 모양이 부채 모양이죠. 부채꼴 모양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나오는 게 부채꼴 모양이고, 이 부채꼴 모양이라는 게 한문 한자로 부채선자거든요. 저 선형은 부채 모양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부채 모양, 사실은 국어적 의미에서 꼴과 모양은 같은 말이거든요. 꼴은 우리말이고 모양은 한자어거든요. 그러니까 부채 모양 하든지 부채꼴 해야 되는데 같은 말을 중첩해 쓰고 있거든요. 근데 기출이 그렇게 나와 있어. 그러니까 저는 기출을 일단은 초창기에 공부할 때 기출은 방향타니까 절대적 의미로 보고 시험도 그냥 계속 그렇게 나오더라고요. 국어적 의미에서 조금 단어가 조금 부족한 그런 것도 있긴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출대로 할 거예요. 계속. 그래야 여러분이 그런 식으로 나올 때 잘 잡으니까. 그래서 가장 우리 공부의 흐름과 방향타는 기출에다 두고 일단 방향을 갈 거예요. 아셨죠? 그래서 제가 모양도 똑같이 기출 부채꼴 모양 이렇게 할게요. 그래서 선형이론이에요. 그러면서 여기서 나오는 거, 이게 중심 업무지구, 도심, 그 다음에 얘가 천이지대가 변형된 거예요. 그러니까 천이지대 변형돼서 도매미 경공업지구 이렇게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선형이론에서도 일종의 천이지대가 있는 거다 없는 거다. 있는 거야. 그 다음에 이게 저소득층 3번이 소득이 낮은 계층, 그 다음 5번이 소득이 높은 계층, 그리고 3번과 5번이 붙어 있으면 안 돼. 이를 걸러주는 중급주택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4번. 이런 구조로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림 모르셔도 돼. 중요한 건 부채꼴 모양, 선형이론. 그런데 여기서 가장 강조한 건 부자들이 여기 산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도로를 따라서, 간선도로를 따라서 도심으로 접근성이 양호한 곳에 고소득층이 위치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선형이론에서 핵심 키워드는 고소득층이다, 저소득층이다? 고소득층이야. 그럼 우리 현실에서 여러분 위치가 좁고 접근성 양호하며 쾌적한 곳에 고소득층 위치에 저소득층 위치에? 현실은 고소득층이잖아. 그러니까 보다 현실적이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주택 구입 능력이 높은 고소득층의 주거지가 주요 간선도로 인근에 입지하는 경향이 있다. 그래서 주택 지불 능력 있는 고소득층은 기존의 도심 지역과 주요 교통노선을 축으로 해서 접근성이 양호한 곳에 위치한다. 글자 그대로 하시려고 하지 마시고, 아까 동심원 이론에 의하면 저소득층이 도심으로 접근성이 양호한 곳에 위치하는 이유는 직장 구하기 쉬우니까, 고용 기회가 많아서. 그러나 걔는 현실적이지 않다는 비판을 받고, 따라서 선형 이론에 의하면 주요 도로를 따라서, 간선도로를 따라서 도심으로 접근성이 양호한 곳에 고소득층이 위치한다고 주장하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는 부채꼴 모양, 선형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근데 둘 다 단핵 이론입니다. 단핵 이론이란 도심은 있지만 부도심이 없습니다. 그럼 대도시의 설명이 어렵죠. 그래서 소도시 내지는 중소도시에만 적합한 이론입니다. 그러면 서울처럼, 서울은 도심이 3개나 됩니다. 한양도성, 강남권역, 영등포 여의도 권역, 이렇게 3개의 도심과 아주 많은 부도심으로 구성되어 있는 메가시티입니다. 서울은 인구적인 측면에서 본다면 세계 10대 도시권 안에 들어갑니다. 이런 도시를 설명하려면 이런 이론 갖고는 부족합니다. 그래서 나오는 게 다핵심 이론이 등장합니다. 다핵심 이론은 학자 외우면 좋지만 학자가 둘이면 다핵심 이론입니다. 학자가 둘이면 다 해먹습니다. 다 해먹습니다. 학자가 둘이면 다핵 이론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해리스 울만 나오면 다핵심 이론입니다. 대도시에 적합한 이론입니다. 그러면 저를 보세요. 대도시에 적합한 다핵심 이론의 그림 한번 볼까요? 여기가 중심 업무지구입니다. 도심 1번. 그리고 여기가 도매 및 경공업지구
천의지대의 변형입니다. 그리고 2번 옆에 있는 3번이 소득이 낮은 저소득층. 그 다음에 여기 5번이 고소득층입니다. 그러면 4번은 3번과 5번을 걸러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럼 여기 있는 사람들이 여기가 도심이란 말이에요. 백화점도 저기 있고 행정관청도 저기 있다고. 그러면 백화점 쇼핑하기 위해서 여기까지 가고 행정 업무 보기 위해서 여기까지 가기가 불편하잖아요. 그러면 여기의 기능을 그대로 나눠지는 것이 여기에 또 있어야 된다고. 이게 부도심이라고, 외부 업무지구가. 그러니까 행정관청도 여기 있고 백화점도 여기 있다고. 그럼 여기 있는 사람은 거기 안 간다고. 이리 간다고. 뭔 얘기인지 아셨죠? 그래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렇게 부도심이라고 하는 것이 도심의 기능을 나누어지는, 그 부도심 하나만 그림을 그렸지만 이런 게 이쪽에도 여러 개 있다는 거지. 그게 다핵심 이론의 내용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림은 중요하지 않고 말하고자 하는 요지가 중요하니까 그 내용을 잘 알아두시는데, 저렇게 다핵이 성립하는 이유를 이야기를 해보자 말이에요. 다핵이 성립하는 요인은 왜 그러냐 말이죠. 첫 번째, 동종의 활동. 동종이란 같은 종류예요, 다른 종류예요? 같은 종류의 활동을 이게 유사 활동인데, 이런 유사 활동은 같이 모여 있으면 유리한 게 많아요. 여러분, 같은 종류끼리 모여 있더니 광고하지 않고 홍보하지 않았는데도 고객을 끌어내더라. 대표적인 거 하나 말해봐요, 우리 현실에서. 예? 족발골목? 어디야? 아, 장춘동. 아, 장춘동. 그래요, 장춘동. 또 시장 가운데서 무슨 시장 같은 경우를 예를 들 수 있어요? 약재시장 혹시 아세요? 양령시장이라 해서 어디? 경동시장에 한약방들은 모여 있거든. 그러면 나는 한약을 짓고 싶은데 양질의 한약을 좀 저렴하게 짓고 싶다. 그럼 경동시장 가면 돼. 그럼 경동시장에 한약방들이 모여 있거든. 그럼 고객을 끌어내는 힘이 있어요. 같은 종류끼리 모여 있다 보니 고객을 끌어내는 힘이 생긴다. 이게 집적, 모이는 게 집적이에요. 집적 이익이에요. 자, 이거 발음해봐요. 이 발음 못하는 분 많아요. 어떤 분은 직접 하는 분도 있고 어떤 분은 집적이라고 하는 분이 있는데, 이거 집적이야, 집적. 집적 같이 모여 있음으로써 이익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동일하거나 유사한 기능이 한 개 모이면 고객을 끌어내는 힘이 생기고 따라서 이익이 발생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같은 종류끼리는 집적 이익이 발생하니까 어떻게 해요? 모여서 입지한다고. 같은 종류끼리 모여서 입지하는 과정에서 걔가 하나의 핵으로 발전하게 되는 거지. 그래서 하나의 부도심이 형성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또한 이종의 활동은 다른 종류 활동이니까 이질 활동이에요. 얘는 모이면 안 돼. 소매점포들은 모여 있으면 안 돼. 같이 모여 있으면 불리해. 그걸 집적 불이익이라고 그래요. 모이면 불리한 거. 그럼 집적 불이익이 발생하니까 이해가 상반되겠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흩어져서 떨어져서 입지하겠지. 그래서 떨어져서 입지하는 과정 속에서 또 하나 핵으로 발전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 개의 핵이 형성되어서 다핵이 성립하는 이유 가운데 같은 종류끼리는 모여서 입지하고 다른 종류끼리는 떨어져서 입지하게 된다. 그래서 핵으로 발전하게 돼서 다핵이 성립하더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대도시에 적합한 이론이 뭐라고요? 다핵심 이론이라고요. 뭔 얘기인지 아셨죠? 그러면 우리는 도시 공간구조 이론에서 세 가지 이야기했는데, 가장 오래된 도시 내부구조 이론, 공간구조 이론이 뭐라고요? 학자 이름까지 붙여서 버제스의 동심원 이론. 어느 도시 연구했다고요? 시카고시 하나. 그래서 거기에 등장한 게 무슨 접근을 시작했다고요? 도시 생태학적 접근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면서 등장했던 키워드가 뭐였죠? 침입, 경쟁, 천의 이런 단어가 등장했고요. 강조되는 게 고소득층이었어요, 저소득층이었어요? 저소득층. 그런데 동심원 이론은 단핵 이론이었고 한계가 많네. 이것을 보완하고 등장한 게 누구라고 그랬죠? 호이트의 선형 이론. 거기서 무슨 모양? 부채꼴 모양. 그리고 중요한 키워드가 바로 교통망을 따라서 부채꼴 모양. 여기서는 키워드가 고소득층, 저소득층. 고소득층을 중요시 여겼죠. 그래서 그 주요 간선도로를 따라서 고소득층이 입지한다라고 말했죠. 그 다음 나오는 게 학자 2명, 해리스와 울만의 다핵심 이론, 대도시에 적합한 이론이고, 동종의 활동은 모인다, 흩어진다, 모인다. 그리고 이종의 활동들은 떨어져서 입지한다. 이렇게 말했던 겁니다. 됐죠? 그래서 이 내용들을 여러분이 딱 정리하시면 도시 공간구조 이론이 쉽게 기본 틀이 잡힌 겁니다. 됐죠? 이제 핵심 정리로 들어가겠습니다.
에듀윌 유료 회원만의 명품 자료 서비스. 고퀄리티 명품 자료의 혜택. 오직 에듀윌 유료 회원에게만. 에듀윌. 핵심 정리 들어가기 전에 자, 우리 한번 경제론 부분을 체계도를 가지고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경제론 부분의 체계도 한번 다시 한번 처음 펴보세요. 경제론 부분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냐면 제일 첫 번째가 수요예요. 수요. 쭉 앞쪽에 보십시오. 체계도 왼쪽을 보시면 수요가 있어요. 경제론의 수요. 몇 페이지예요? 4페이지. 자, 수요가 제일 첫 번째. 부동산 수요. 그럼 그거하고 짝을 이루는 게 공급에 대해서, 수요와 공급에 대해서 지난 시간에 했고, 그 다음에 오늘 이야기한 게 균형. 부동산 시장의 가격과 균형량의 결정인 균형에 대해서 이야기했단 말이에요. 그 다음 나오는 게 탄력성. 탄력성도 4개를 얘기했어요. 수요의 가격 탄력성, 공급의 가격 탄력성, 수요의 소득 탄력성, 수요의 교차 탄력성. 그러니까 경제론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느냐? 수요, 공급, 균형, 탄력성. 됐나요? 자, 그리고 또 하나 경기 변동이라는 파트가 있어요. 이 경기 변동이라고 하는 파트는 부동산 경기 변동을 중심으로 이야기했어요. 그 중에서 시험에 조금 잘 나오는 부분이 경기 변동의 특징 정도만 좀 잘 나오는 부분이에요. 어렵지 않아요. 그런 그냥 하시면 다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경제론을 그렇게 얘기했고요. 그 경제론의 기본적인 내용만 아시면 틀이 됩니다. 근데 시장론 부분에서는 우리 시장의 개념을 이야기했고, 그 중에서 효율적 시장 개념이 좀 중요합니다. 효율적 시장의 개념 정리하시고, 그 다음에 지대 이론, 그 지대 결정 이론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어요. 지대 결정 이론과 관련해서는 니카도의 차액지대설, 마르크스의 절대지대설, 튀넨의 위치지대설, 아론소의 입찰지대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 다음 도시 공간구조 이론을 이야기하면서 가장 오래된 도시 공간구조 이론이 버제스의 동심원 이론, 그 다음에 호이트의 선형 이론, 이 둘은 단핵 이론이었어요. 그래서 소도시, 중소도시에 적합한 이론이고, 대도시에 적합한 이론은 해리스와 울만의 다핵심 이론,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자, 이제 오늘 공부한 내용들 이제 핵심 정리입니다. 자, 핵심 정리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수요 공급 이론 부분에서 우리는 첫 번째, 부동산의 초과 수요는 수요자 경쟁이니까 사는 쪽이 많아요. 그래서 가격을 상승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며, 초과 공급은 가격을 하락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합니다. 맞죠? 두 번째, 시장의 균형은 시장 수요 곡선과 시장 공급 곡선이 교차하는 곳에서 결정됩니다. 그때 가격을 균형 가격, 그때 양을 균형량이라고 합니다. 세 번째, 수요의 가격 탄력성은 가격이 변할 때 수요량이 얼마나 변하는지를 나타내는 지표입니다. 가격이 변할 때 수요량은 얼마나 바뀌느냐, 이걸 나타내는 지표입니다. 그럴 때 가격의 변화율은 원인이고 자극입니다. 수요량의 변화율은 결과이고 반응입니다. 가격 변화율분의 수요량 변화율로 표시합니다. 네 번째, 수요 가격 탄력성에서 가격의 변화율보다 수요량 변화율이 큰 경우는 반응이 큰 거죠. 그러니까 탄력적이라고 말하고, 가격의 변화율보다 수요량 변화율이 작은 경우는 반응이 작은 거죠. 그러니까 비탄력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 수요의 가격 탄력성에서 가격이 아무리 변해도 수요량에 아무런 변화가 없다면 분자인 수요량의 변화율이 0이 되는 경우이며, 이 경우는 그림으로 그리면 수직선으로 나타나겠죠. 완전 비탄력적이라고 합니다. 가격이 아무리 바뀌어도 수요량이 변하지 않습니다. 공급도 똑같아요. 여섯 번째, 수요의 가격 탄력성은 대체재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탄력적이 되죠. 탄력적이 되는 걸 탄력성이 크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대체재가 적을수록 탄력성이 작아지는데 이때 비탄력적이라고 하죠. 그래서 여러분, 대체재가 많을수록 크며 적을수록 작아집니다. 대체재가 많을수록 수요 탄력성이 커지는 게 탄력적, 대체재가 적을수록 수요 탄력성이 적어지는 게, 작아지는 게 비탄력적이 됩니다. 그래서 이건 비탄력적, 이건 탄력적이 되는 걸 말하는 거죠. 그래서 맞습니다. 일곱 번째, 부동산 수요의 가격 탄력성은 단기에서 장기로 갈수록, 단기보다 장기로 갈수록 대체재가 많아지죠. 그러니까 보다 탄력적으로 변하게 됩니다.
8번째 필수제는 가격이 올라도 양을 많이 줄이기가 어렵기 때문에 비탄력적이 되고, 사치제는 가격이 올라가면 양을 많이 줄일 수 있기 때문에 탄력적이 됩니다. 여기서 필수제는 생활 필수품을 말하는 거고, 사치제는 사치품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9번째, 부동산의 임대료 총 수입은 물건의 가격 곱하기 수요량이라 그랬죠? 그러니까 임대료 수입은 임대료 곱하기 수요량입니다. 따라서 시장의 수요량에다가 임대료를 곱하면 임대료 총 수입이 되겠죠. 곱하기는 앞뒤를 바꿔도 됩니다. 임대료 곱하기 시장의 수요량 해도 괜찮고, 시장의 수요량 곱하기 임대료 해도 괜찮고, 그것은 사각형의 면적으로 나타난다 그랬죠. 어떻게? 시장의 수요 곡선이고 여기가 임대료라고 합시다. R로 표시할게요. 임대료니까. 그러면 우리는 임대료가 한 단위당 500원이고 수요량이 10개면 임대료 곱하기 수요량 해서 500원 곱하기 10단위면 이렇게 곱해진 면적 5,000원이 임대료 총 수입이 되어지는 것이죠. 10번째, 수의 소득 탄력성은 분자값이 수요량 변화율이면 분모값이 소득의 변화율이니까 수요량 변화율을 소득의 변화율로 나눈 값이죠. 다른 말로 소득 변화율분의 수요량 변화율이 되어지겠죠. 그럼 수요의 교차 탄력성 값은요, 한 재화의 수요량의 변화율을 다른 연간 재화의 가격 변화율로 나눈 것. 한 재화는 Y재라 합시다. 그러면 한 재화 Y재의 수요량의 변화율을 다른 연간 재화를 X재라 합시다. X재 가격 변화율로 나눈 값입니다. 그러니 X 가격 변화율분의 Y 수요량 변화율을 교차 탄력성이라 하는 거죠. 경기 변동입니다. 부동산의 경기 변동에서 1. 부동산의 경기 변동이란 부동산 시장이 일반 경기 변동처럼 상승과 하강 국면이 반복되는 현상을 가리키는 거죠. 아무런 말 없이 이런 경기 변동은 무슨 변동이죠? 순환 변동, 순환적 변동입니다. 두 번째, 부동산의 경기는 일반 경기보다 주기가 어떻게죠? 길죠. 일반 경기 변동의 주기는 얼마죠? 8에서 10년. 부동산 경기의 주기는 얼마죠? 17에서 18년. 약 2배가량이 길죠. 세 번째, 부동산 경기는 타성기간. 타성기간이란 부동산의 경우는 착공에서 완공까지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부동산 경기가 일반 경기에 비해 뒤지는 시간차를 타성기간이라 하며, 일반적으로 부동산 경기는 타성기간이 길며 주기의 순환 국면이 명백하지 않고 일정하지 않으며 불규칙적이라고 했죠. 네 번째, 부동산 경기는 통상적으로란 말은 일반적으로란 뜻입니다. 지역적, 국지적으로 나타나서 곧이어 전국적, 광역적으로 확대되는 경향이 일반적인 거죠. 다섯 번째, 부동산 경기는 비교적 경기 회복이 느리고 경기 후퇴는 빠르게 진행되는데 부동산은 착공에서 완공까지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경기 회복은 느리다. 경기 후퇴는 빠르게 진행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섯 번째, 부동산 시장은 일반 경기 순환의 네 국면, 예를 들어서 똑같이 적용을 하면 상향시장 다음에 후퇴시장, 하향시장, 회복시장, 이렇게 네 국면 이외에 안정시장이라는 특수한 국면도 있죠. 다시 순서가 만약에 상향부터 해봅시다. 상향, 그 다음에 후퇴, 그 다음에 하향, 회복, 이런 순서로 네 가지 국면이 반복되어지고요. 거기에 안정시장이라는 특수한 국면도 있더라는 거죠.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 다음, 부동산 경기에서 수축 국면은 하강 국면인데 경기가 좋아지고 있는 거예요? 나빠지고 있는 거예요? 네, 나빠지는 하강 국면에서는 당연히 매수자가 주도하는 시장이 형성되고, 경기가 좋아지는 확장 국면은 상승 국면으로서 경기가 좋아지고 있기 때문에 매도자가 주도하는 시장이 형성되는 경향이 있죠. 여덟 번째, 부동산 경기에서 수축 국면에서는 하강 국면이니까 경기가 나빠지고 있으니까 당연히 거래를 성립하기 위해서 마케팅의 주안점이 매수인 중시 현상이 나타나게 되며, 매수인이 거래를 미루려 하니까 경기가 좋아지는 상승 국면인 확장 국면에서는 매도인이 거래를 미루려 하니까 거래를 미루려 하는 쪽인 매도인 중시 현상이 나타나게 된다. 거래 성립을 위해서는 거래를 미루려 하는 쪽에 신경 써서 끌어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공인중개사는 거래를 미루려 하는 쪽에다 보다 중점 두어서 마케팅을 진행해야 됩니다. 부동산 시장 부분에서 첫 번째, 부동산 시장은 BBB, 수, 이 5가지는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첫 번째, 국지성. B자 붙은 거 3개. 비공개성, 비표준화성,
비조직성, 수는 수급 조절의 곤란성. 그리고 거래가 단기적으로는 어렵고 거래의 이렇게 매매 기간 할 때 매매 기간이 오래 걸린다는 매매 기간의 장기성. 자, 이런 것 때문에 단기적 거래가 어렵게 되는 거죠. 그럼 단기적 거래가 어려우면 돈으로 바꾸기가 쉬울까 어려울까? 어렵다. 이런 것들이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그런 건 앞으로 공부를 더 하면서 배울 거예요. 자, 그다음에 두 번째, 부동산 시장은 수요와 공급의 조절이 쉽지 않아요. 수급 조절의 곤란성이라고 그랬죠? 그러면 수급 조절의 곤란성 때문에 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단기적으로는 가격에 왜곡이 발생할 수 있다 그랬죠. 그럼 여러분 봐요. 단기적으로 공급을 늘릴 수 없으면 공급 곡선이 어떤 모양을 가질까? 비탄력적이고 아예 극단적인 경우는 거의 수직이겠지. 그러면 이렇게 단기적으로 공급을 늘리기가 어려워서 거의 수직에 가까운 상황이라고 합시다. 그리고 이 상황에서 수요가 증가하면 공급은 늘릴 수 없고 가격만 올라가는 가격의 왜곡이 발생하겠죠. 그래서 단기적으로 가격의 왜곡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장기적으로 왜곡이라고 말하면 안 돼요. 그런데 나중에 보시면 알겠지만 에듀윌 모의고사 여러분 보시면 알겠지만 뭐라고 나올 거다? 장기적으로 왜곡 이렇게 나올 거다. 그러면 땡 틀렸네 이렇게 아셨죠? 예, 그런데 그런 게 다 속아 넘어가고 그러면 안 돼요. 다 제가 답도 알려준다고 이렇게. 자, 그다음에 여러분 세 번째, 부동산 시장은 제가 자원 배분 기능 이랬어요. 시장은 자원 배분 기능을 잘한다 그랬죠? 교환의 기능, 가격 형성 기능, 정보 제공의 기능, 양과 질의 조정 기능을 수행하기도 한다 그랬죠? 그런데 시장은 자원 배분 기능을 잘 수행하는데 가끔 못한다. 그걸 뭐라 한다? 시장 실패라고 한다. 네 번째, 부동산 시장이 새로운 정보를 얼마나 지체 없이 가격에 반영하는가 하는 것을 시장의 효율성이라고 하고, 정보가 지체 없이 가격에 반영되는 시장을 우리는 효율적 시장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효율적 시장은 반영되는 정보에 따라서 어떻게 구분합니까? 셋으로 약성, 중강성, 강성 효율적 시장으로 구분하죠. 그렇다면 5번 약성 효율적 시장이란 현재 가격에 과거의 정보가 충분히 반영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 과거의 역사적 자료를 분석입니다. 과거의 역사적 자료를 분석. 이게 뭐게요? 무슨 분석이죠? 기술적 분석입니다. 이게 기술적 분석입니다. 기술적 분석입니다. 그러면 과거의 역사적 자료를 분석하는 기술적 분석을 한다 하더라도 초과에는 얻을 수 있다 없다? 없다. 초과에는 얻을 수 없는 시장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문장 나오면 아 맞다 하고 판단을 하셔야 합니다. 그러면 여섯 번째, 준강성 효율적 시장이란 과거의 추세적인 정보뿐만 아니라 현재 새로 공표된 정보가 지체 없이 가격에 반영되므로 새로 공표된 정보를 분석한다고 할지라도, 그러니까 예를 들어 기본적 분석은 과거와 현재의 정보를 기초로 현재의 시장 가치를 분석하는 겁니다. 그렇게 한다 할지라도 초과에는 얻을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맞는 문장이라는 거 알아보셔야 됩니다. 강성 효율적 시장은 공표된 정보는 물론이고, 여기서 공표된 정보란 어떤 정보? 과거와 현재의 정보. 이거는 물론이고 공표되지 않은 정보, 이게 미래의 정보까지도 가격에 반영되어 있는 시장이므로 이를 통해 초과이익을 얻을 수 없는 시장. 맞아요? 틀려요? 맞습니다. 이렇게 문장 구성할 때 맞다. 그렇게 여러분 판단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약성, 중강성, 강성 이렇게 알아두시고, 이제 입지 및 공간 구조론에서 우선 첫 번째, 지대는 일정 기간 동안의 토지의 사용료이니까 유량이고 저량이고, 유량 플로우 개념이고, 지가는 일정 시점에서의 자산으로서의 토지의 가격이므로 저량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두 번째, 리카도의 차액지대설에 따르면 비옥도의 차이, 그 다음에 비옥한 토지량은 부증성 때문에 제한되어 있다 그랬죠? 이런 것들이 지대 발생의 원인이라고 봤던 거죠. 비옥도의 차이가 생산성의 차이를 결정짓고 지대의 차이가 나타난다. 이게 바로 리카도의 차액지대설의 핵심인 거죠. 세 번째, 마르크스의 절대지대설에 따르면 한계지에 대해서도 토지 소유자가 요구하기 때문에 지대가 발생한다는 거죠. 리카도는 한계지에서 지대가 발생한다 안 한다? 발생하지 않는다. 지대가 없다. 한계지에서는 지대가 없다. 리카도의 이야기죠. 근데 마르크스는 한계지에서도 토지 소유자 요구로 지대가 발생한다고 얘기하는 것이죠. 네 번째, 튠넨의 위치지대설입니다. 튠넨의 위치지대설에 따르면 다른 조건이 동일한 경우에 지대는 중심지에서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일단 중심지에서 멀어질수록 수송비가 어떻게 되니까? 증가되니까, 수송비가 많이 되니까 지대로 지불할 수 있는 몫이 작아져서 지대는 하락하게 됩니다.
낮아지게 된다는 것 잊지 마십시오. 그래서 지대는 중심지에서 멀어질수록 하락합니다. 다섯 번째, 아론소의 입찰지대설에 따르면 토지 이용은 등장하는 키워드가 최대, 최고. 최대는 가장 많은이고 최고는 가장 높은이고, 그래서 최고의 지대 집을 의사가 있는 용도에 할당됩니다. 이 자리에 최소가 오면 틀린 거예요. 그럼 여기다 최소 넣으면 글자 딱 한 글자 차이 때문에 답이 완전히 달라져요. 실제 기출에 그렇게 나왔어요. 잘 체킹하시고. 여섯 번째, 동심원 이론에 의하면 주택지불 능력이 낮은 계층이 저소득층이죠. 저소득층일수록 고용 기회가 많은 도심 지역의 주거 입지를 선정하는 경향이 있다는 거죠. 그런데 살짝 여기다 높은 고소득층으로 살짝 바꾼다고 그러면 틀린 거예요. 잘 체킹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호이트의 선형 이론은 고소득층이죠. 고소득층의 주거지는 주요 교통노선을 축으로 해서 접근성이 양호한 지역에 입지하는 경향이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동심원 이론은 저소득층, 선형 이론은 고소득층. 그 다음에 여덟 번째, 해리스와 울만의 다핵심 이론에 의하면 동종이 같은 종류예요. 동종의 활동은 그러니까 유사활동이죠. 유사활동은 무슨 이익이 발생한다고요? 집적 이익은 모이면 유리한 거죠. 모여 있음으로 인해서 유리하기 때문에 특정 지역에 모여서 입지하고, 이종의 활동들은 이질 활동입니다. 얘네들은 같이 모이면 안 됩니다. 그래서 상호 간의 이해가 상반되기 때문에 모임은 불리합니다. 모임은 불리한 걸 집적 불이익이라고 그럽니다. 이 집적 불이익이 발생하므로 떨어져서 입지하는 것이죠. 떨어져서 입지해야 됩니다. 그래서 동종 활동은 모여서 입지하면서 핵으로 발전하고, 이중 활동은 떨어져서 입지하면서 각각 핵으로 발전해서 다핵 구조가 형성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동심원 이론, 선형 이론, 다핵심 이론, 도시 공간 구조 이론을 알아두셔야 됩니다. 강조를 드리는 것이 계속해서 반복을 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어떤 공부를 한 번에 다 하겠다는 생각을 버리시고 계속해서 본다. 그리고 그것을 다 이룰 때까지 계속 본다. 그래서 여러분, 지속적으로 꾸준하게 반복하시는 건 반복이 기적을 만듭니다. 반복이 기적을 만들지만 반복은 또한 지겨움도 만듭니다. 그 지겨움을 참고 견뎌야 돼요. 그래서 반복에 지치지 않는 사람이 성취합니다. 시험 때까지 그렇게 하시고, 나중에 꿈이 뭐냐고 물으면 저는 공인중개사 합격이 꿈이에요. 35회 시험이 꿈이에요. 그러면 안 되고, 꿈 말고 꿈 넘어 꿈도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공인중개사 합격을 한 다음에 나는 어떤 공인중개사 될 것인지도 생각해 보시고, 그래서 꿈 넘어 꿈도 여러분이 가지셔야 된다는 것 잊지 마시고, 그래서 꼭 돌아오는 시험에 여러분들이 모두 동차 합격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을 잘 세워나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부동산 역시 시장 정책론 이후의 내용들을 다루도록 할 거고, 강의 계획서 참고해서 보시면 좋겠습니다. 예습은 필요 없고요. 한 번쯤 오늘 나갔던 자료 한 장짜리 복습 자료 보시면 좋겠습니다. 되셨죠? 자,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생하셨어요.